떡줄 드라기는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만 김칫국부터 맞췄던 걸까요? 22 통화정책회의에 대해서 기대감이 무색했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내용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종회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추가적인 부양책도 없었고 기준금리도 0.25%로 동결했고 사실 어떤 의도로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물가 하나만 보고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핵심적인 부분은 장기적인 물가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2015년, 2016년까지의 물가 성장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계속 추가적인 정책을 얘기했던 것은 3개월 연속으로 낮아지고 있는 이 물가의 수준 때문에 언급이 된 것인데 네.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이 물가의 수준은 일부 국가에 국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라든지 남유럽 일부 국가가 지금 현재 위험해 보이는 디플레 상황인 거지 독일이라든지 나머지 국가들은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고요. 또 프랑스 같은 국가들도 제로 수준에서는 서서히 좀 회복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정책을 쓰기 없었던 거고 연준과는 다르게 드라기가 별로 힘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독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드라기 마음대로 정책을 조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복합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시장 반응으로 보면 재밌는 점들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유로 차트인데요. 유로 차트가 최근 양봉 기준으로 보면 가장 강한 양봉이 나왔죠.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감은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유동성 정책 정도의 경로는 제시할 것이다였는데 그와 관련된 그 어떤 해답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유로는 최근의 고점을 단숨에 돌파하는 양상 1.38 라인이 거의 최근의 고점이었고 저항선 부근이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강하게 마감하는 양상이었고요. 실제로 주봉 기준으로도 1.40 라인을 기록했던 지난 2011년 여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2개년 사이에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표가 좀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양상을 보여줬고요. 오늘은 엔화가 무너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엔화 같은 경우는 다시 103엔대를 회복하면서 최근 102엔대, 101엔대까지 낮았던 레벨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통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로화의 독보적인 강세, 달러는 보합권, 엔화의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안전자산 측면, 또 인플레를 했지 않은 금의 측면에서 보자면 금 가격은 어저께 급락했다가 오늘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요.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추가적인 상세를 보임으로써 미국의 성장률, 미국의 인플레이션, 또 유럽의 인플레이션과 유럽의 성장률 이런 것들이 비교적 견조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은 여전히 선진국 주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 그나마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ETF 중에서 상품 관련 ETF가 커피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모두 반등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글로벌 ETF도 대부분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여러 가지 결과물들에 대해서 금융시장의 전체적인 반응은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성장의 기준도 제시하고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도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부양책은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겠네요. 당분간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미국의 경제 지표의 흐름이 네. 과연 날씨 때문에 안 좋아졌던 것인지 무언가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줄어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와 관련돼서 결국은 드라기가 카드 하나 정도는 쥐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형태의 흐름으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책은 쓰긴 쓸 것 같은데 언제 쓰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좀 더 물가의 상승 속도나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상반기 말 정도가 아마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나오게 된다면 어떤 것들을 좀 카드로 내놓게 될까요? 저는
만약에 성장률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낮춰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0.25%인 금리를 뭐 0.1%로 낮춰봤자 과연 시장의 사람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뭐 경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뭐 내용입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은 유럽의 양적 완화는 일본과 미국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네. 불태화 방식을 취했기 때문인데요. 불태화라는 것이 뭐냐? 돈을 풀었으면 돈을 푼 만큼 걷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유동성이 이 시장 밖으로 나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불만 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돈을 공급한 만큼 다시 가져갔기 때문에 네. 실제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물가를 자극할 만한 그런 요인들은 굉장히 제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경로로 아마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 경로는 예금금리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예금금리를 낮췄을 때 지준금을 빠르게 은행들이 감소시키면서 네. 시장의 유동성을 좀 공급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실제로 LTR로 조기 상환을 허용하면서 남아도는 자금들을 또 한 번 상환하면서 지급준비금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1,100억 유로 정도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예금금리를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내리거나 마이너스 수준까지 낮춰버리면 이 1,100억 정도의 자금은 결국은 시장 내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이 국채 매입 프로그램, 특히 남유럽 국채를 매입했던 S&P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1,750억 유로 정도가 매달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럽은 불태화이기 때문에 네. S&P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반대쪽에서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기관 예금 발행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걷어간다? 그러면 1,750억 유로가 단숨에 또 시장에 공급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 유동성을 공급한다면 이런 쪽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독일이 찬성하고 있는 그 방법은 네. 후자 쪽, 그러니까 S&P 프로그램에 맞대응하고 있는 불태화 방식인 기관물 예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전략을 쓴다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LTR와 같은 과거 사례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글로벌 경제 회복 속도가 늦춰진다. 네. 그리고 유럽도 실제로 물가가 심각한 수준까지 간다면 그때는 LTRO 같은 것들을 다시 제공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요. LTRO 같은 것이 실제로 공급되면 제일 좋은 것은 이머징 마켓입니다. 네. 왜냐하면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LTRO가 공급되었을 때 3개월간 시장에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유럽계 자금이 계속 유입되면서 실제로 코스피도 나름대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LTRO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실제로 유로화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고 유로화가 약세로 가는 그 국면에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순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해야 될 것은 만약에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쪽에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면 네. 그 정도 영역에서 우리 시장 내로 외국인 자금이 순환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LTRO와 비슷한 그런 정책이 시행된다면 그렇다는 얘기일 것 같고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S&P 프로그램과 기관 예금의 발행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런 식의 정책을 사용하게 된다면 국내 시장은 어떻게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됩니까?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이제 그런 식의 기관물 예금을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네. 어쨌든 시장 내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유로화의 흐름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일방적인 강세로 가지 못하고 네.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서는 자금의 순환이 일부는 있겠죠. 그런데 LTRO처럼 공격적이진 않기 때문에 LTRO가 공급되었을 때보다 효과는 줄어들지만 어쨌든 유동성 공급이 되게 되면 그것이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 네. 부분이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과 중장기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단기적으로 보면 오늘 ETF의 흐름이나 글로벌 증시의 흐름 또 환율의 흐름을 봤을 때 상품 통화, 상품 가격 그리고 이머징 마켓이 강세를 보인 만큼 단기적으로 우리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네. 종목 업종별로 봤을 때는 경기 민감주라든지 뭐 소재 이런 쪽의 종목군들의 자극을 줄 가능성은 조금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라도 외국인들 특히 유럽계 자금이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에 유입된다라는 기대는 조금 접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유로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아직도 선진국이 유리한 국면으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고 오늘 드라기가 내놓은 전망도 유로존의 성장 전망이나 물가 전망이 점점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서유럽으로 가는
큰 자금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깐다면 외국인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은 어렵다. 단기적으로 상품주 쪽으로의 어느 정도의 자금 쏠림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정도의 전략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중기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유로화가 추가적인 강세로 가는 것은 뭐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진국으로의 계속적인 자금 쏠림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로화의 상승이 멈추고 그다음에 달러의 상승도 제한적인 수준에서 유지가 되면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이러한 자금의 흐름들이 아시아 시장이나 이머징 마켓 쪽으로 선순환되는 것을 기대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경기 회복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빨라진다면 여전히 우리 시장 내에서 진행되었던 업종 차별화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혹은 내구 소비재 중심의 그런 종목군들로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 따라서 단기와 중기적으로 저희가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김종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